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미난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새가 회회 울어대는 한여름, 온유월의 태양은 지상의 모든 것을 녹여내릴 듯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울창한 녹음에 우거진 수풀이 한없이 이어진 오솔길에서 한눈에 보기에도 꼬장꼬장한 성미를 지닌 듯 싶은 갓을 쓴 한 사내가 나타났지요. 그의 이름은 공식으로 그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소매 자락으로 훔치며 느릿느릿 흙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들른 벗의 집에서 거나하게 마신 낮술의 기운이 아직 남아 머리가 지끈거리던 참이었지요. 사실 술자리에서 벗과 나눈 이야기 때문에 서로 기분이 상해 언성이 높아졌던 탓에 공식의 마음은 영 불편하던 참이었어요. 지아비를 섬기는 여인에 대한 정절과 관하여 공식과 벗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탓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참으로 별것도 아닌 일이었으나 지아비를 한번 섬긴 여인은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도 꼭 수절을 하는 것만이 최고의 여성상이라 여기고 있었던 공식은 죽은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산 사람은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벗의 말에 술맛이 확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제놈이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이라 아무것도 모르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지. 어떻게 한번 지아비를 맞이한 여인이 주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대명천지 조선팔도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법. 참으로 내 시간만 낭비하여 아까운 술맛을 버리는 담론을 나누고 말았구만. 이제 반나절은 좋게 걸어야 할 집으로 가는 길. 공식은 벗과 나눈 이야기들을 상기하다 말고 씩씩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길섭에 소담이 핀 이름 모를 들꽃마저 기분을 잡쳐 어지럽던 눈에는 희미하게 어른거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폭염과 함께 약주까지 걸쳤으니 공식의 몸에서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등줄기는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가끈을 느슨하게 풀어 목덜미를 부채로 붙여보지만 뜨거운 바람만 횡하니 감돌뿐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그러나 참으로 이놈의 더위가 그야말로 사람 잡는 날씨로구나. 약주의 기운이 오르는 통에 평소보다도 곱절은 더 더운 느낌이로군. 공식이 혀를 빼무는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비척거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만치 앞 언덕배기에 자리한 무덤가에서 이상한 광경이 공식의 눈에 들어왔지요. 한낮의 떼약볕 아래 소복 차림은 아니지만 희끄무레한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봉긋한 무덤 앞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아니, 저 여인은 가만히 있어도 이리 더운 날에 무덤가에 앉아서 무얼 저리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고? 호기심이 발동한 공식은 발걸음을 조금 빨리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광경은 더욱 기이하게 느껴지고 있었지요. 여인이 손에 든 커다란 대나무 부채로 쉴 새 없이 무덤 위에 자란 풀을 향해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치 아궁이에 불을 지피듯 혹은 타는 불을 끄려는 듯한 그 손짓에는 도무지 쉼이 없었습니다. 곱상하게 생긴 여인의 하얀 얼굴은 어느새 땀과 열기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가쁜 숨소리가 공식의 귓전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인의 자색이 꽤나 곱고도 야릇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기에 공식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리 고운 여인이 무덤가 앞에서 할 법한 행동이라고는 아무리 뜯어보아도 이해할 수 없기만 한 광경이었지요. 성묘를 온 것이라면 향이라도 피우거나 절이라도 해야 할 터인데 무덤에 부채질이라니요. 그것도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말입니다. 혹시 실성한 여인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어떤 깊은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공식은 의아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세상이라지만 이 기묘한 장면에 대한 궁금증은 쉽사리 떨쳐낼 수가 없었던 공식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여인이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앳된 티가 가시지 않은
그러나 깊은 고단함과 어떤 절박함이 서려 있는 눈이었습니다. 저, 부인? 참으로 실례이지만 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리 여쭈오. 공식은 최대한 공손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무덤에 대고 부채질을 하고 계신 연유가 몹시도 궁금하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 뭡니까? 그래, 대관절 어떤 연유이십니까? 제가 아는 바가 짧아 혹 부인께서 하시는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인가 하여 여쭙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공식을 훑어보더니 이내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채를 들어 풀을 향해 붙이기 시작하며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름날 매미 소리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나시는 길손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나 딱한 사정이 있어 이러고 있는 것이지요. 딱한 사정이라니요. 제가 혹 도울 일이라도. 아니요, 아닙니다. 그저 제 팔자가 기구하여 생긴 일이올시다. 여인은 잠시 부채질을 멈추고 땀으로 얼룩진 치맛자락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공식은 잠자코 여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 풀벌레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메우고 있었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어떤 건조한 사실을 전달하는 듯 들려왔습니다. 이 무덤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것입니다. 제 남편은 지병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제 손을 붙잡고 유언을 남겼지요. 공식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떤 절절한 유언이었기에 부인이 이토록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궁금했으니까요. 남편이 이르기를 자신이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거든 다른 생각은 말고 3년상까지만 잘 치러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 위의 풀이 모두 누렇게 말라 죽거든 그때는 미련 없이 자신을 잊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라고 하였지 뭐겠습니까? 공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덤에 풀이 마르면 제가 하라니 참으로 해괴한 유언이 아닐 수 없었으니까요. 보통은 부인의 절개를 바라거나 혹 재가를 하더라도 자식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유언이었습니다. 여인은 공식에 의한 표정을 읽었는지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남편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저에 대한 정이 깊어 제가 젊은 나이에 홀로 고생할 것을 염려하여 재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겠지요. 저 역시 남편을 매우 사랑했기에 처음에는 재가를 갈 생각이 없었으나 아녀자 홀로 된 세상이 어디 그리 쉽게 사라진답니까. 그리하여 어쩌다 보니 부끄럽게도 새로이 마음에 드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지요. 허나 여인은 다시 무덤 위에 파릇파릇한 풀들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재가를 가기 위해 3년상을 마치고 이제나 저제나 풀이 마르기만 기다렸습니다. 겨울이면 모진 부풍 한설에 풀들이 다 얼어 죽을 줄로만 알았지요. 헌데 이놈의 풀들은 어찌나 생명력이 강한지 겨울이면 잠시 누렇게 변하는가 싶다가도 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더욱 파랗게 살아나 무성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지를 않겠습니까? 여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조바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 무덤이 푸른 마를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일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 5, 6월 떼약볕 아래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하면 억센 풀들도 결국엔 말라 죽지 않으려나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인은 마치 자신의 말이 옳다는 듯 다시금 부채질에 힘을 가했습니다. 더운 바람이 훅 끼쳐왔지만 여인의 눈빛은 오로지 풀의 생사를 가늠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듯 했지요. 자, 저기를 좀 보십시오. 저기 무덤 귀퉁이의 풀들은 벌써 제법 누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며칠 밤낮으로 부채질을 했더니 조금씩 효과가 보이는 듯합니다. 여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과연 다른 곳보다 풀빛이 바래고 생기를 잃은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인의 부채질 덕분일 리가 없었지요. 그저 우연히 겹쳐 원래부터 말라붙어 죽을 운명이었던 풀들이 빛을 발하고 죽었을 뿐 그녀의 부채질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이 한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공식은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죽은 남편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 혹은 어쩌면 그 유언을 핑계 삼아 양심의 가책을 내려놓고 하루빨리 제거하기 위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무덤에 풀을 말려 죽이려 부채질을 하는 바보 같은 여인. 슬프다고 해야 할지, 어리석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참으로 고약하다고 해야 할지. 공식은 복잡한 심경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질에 몰두하는 여인의 뒷모습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마신 술 기운과 한낮의 더위, 그리고 여인의 기막힌 사연이 뒤엉켜 혼란스러웠지요.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기운도 이유도 찾지 못하고 조용히 몸을 돌려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여인의 부채질 소리는 등 뒤에서 매미 소리와 함께 아득하게 멀어져 갔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공식의 머릿속은 무덤가에서 만난 젊은 부인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참으로 해괴하고 망측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허, 참으로 말세로구만 말세야. 제 아무리 죽은 지아비의 유언이라고는 하지만 저토록 한시라도 빨리 새 서방을 맞으려는 듯 빼약볕탈에서 무덤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는 말인지. 혀를 끌끌 차며 공식은 속으로 연신 그 여인을 고약하고 정조도 없다며 욕했지요. 죽은 남편이 남긴 유언인 풀이 마르면 제가 하라는 말은 사실 아내에게 재가를 가지 말고 자신을 그리워해달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임을 모른단 말인가? 어찌 그 말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언의 문자를 고지고대로 해석해서는 무덤에 그 많은 풀을 몽땅 말려 죽이겠다며 한여름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았다는 말인지 원? 그렇게 공식이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겨우 집에 당도하니 공식의 아내가 마루 끝에 단정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단정하게 쪽진 머리와 고운 얼굴선, 차분하고 정숙한 몸가짐은 언제 보아도 공식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지요. 공식의 아내는 공식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아내의 고운 자태를 보니 벗과 나는 설천과 무덤을 지키고 있던 괴팍한 여인네 덕분에 한껏 말아먹었던 기분이 다시금 좋아지는 느낌이었지요. 아내가 정성스레 내어주는 시원한 냉수를 단숨에 들이켜고 나서야 공식은 비로소 뜨거운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휴, 오늘 날씨가 어찌나 더운지 사람이 아주 녹아내리겠소. 그러게나 말입니다. 서방님 얼굴이 땀으로 번들번들하시네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아내는 공식의 옷을 받아들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은 공식은 아내에게 오늘 길에서 겪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소상히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무덤가에서 만난 여인의 기이한 행동과 그 딱한 사연까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공식은 분개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글쎄, 그런 해괴한 유언을 철석같이 믿고 남편 무덤에 풀을 말리겠다고 부채질을 하고 있더라니까? 남편이 남긴 유언의 속뜻을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말 그대로 아무리 남편이 재가를 허락했다 한들 어찌 그리 망측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죽은 남편에 대한 예의도 염치도 없는 것이지. 참으로 고약한 여인이 아닐 수 없소. 공식은 침까지 튀겨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아내의 표정이 어쩐 일인지 점차 굳어지고 있음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지요. 아내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바느질감만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이내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참으로 조선 팔도의 별일도 다 있군요. 허나 서방님, 아내된 마당에 남편의 유언은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도리? 물론 유언은 중요하지. 하지만 그 뜻을 헤아려야 할 것 아니오? 그 남편이 어떤 심정으로 그런 유언을 남겼겠소? 차마 젊은 아내에게 평생 수절하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선뜻 재가를 허락하기도 마음이 아파 나의 무덤에 돋은 풀이 마르거든 이라는 조건을 단 것이 아니겠소? 그 속뜻은 사실상 재가를 말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풀을 말리겠다고 부채질을 하는 것은 지아비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지? 공식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차분히 끄덕이며 남편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아유, 물론이지요. 서방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아무리 재가를 하고 싶어도 어찌 그리 경박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의 유언만은 지키려 하는 그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저 같으면 남편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 평생을 깨끗하게 수절하며 지아비의 명예를 지켰을 것이지만 말이에요. 그리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 보였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만약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 해도 저는 결코 다른 사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인에게 정절이란 목숨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허니, 그 참으로 딱하고 어리석은 여인의 일을 떠올리며 그리 열을 내지 마시옵소서. 이 더운 날씨에 그런 쓸데없는 일에 머리를 쓰시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픽 고꾸라지기 딱 좋습니다. 공식은 아내의 말을 듣고는 속으로 깊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옳지. 암 그렇고 말고 내 아내는 역시 다르구나. 그는 아내의 현숙함과 깊은 절개에 다시 한번 반하며 자신이 참으로 복받은 사내라는 생각에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답니다. 역시 나의 아내는 뭐가 달라도 단단히 다르구만. 당신 같은 절개 깊은 부인을 얻었으니 내가 전생의 나라라도 구했나 보오. 공식은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내는 수줍은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 모습이 공식의 눈에는 더없이 어여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무덤가에서 만난 그 경박한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여인의 모습이라 여겼으니까요. 자신이 그래도 장가 하나는 정말 잘 갔다며 자신의 부인은 절개가 깊으니 자신이 혹여 먼저 세상을 뜨더라도 결코 다른 사내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든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무덤가에서의 불쾌했던 기억은 현숙한 아내의 덕분에 금세 잊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공식의 집에는 평온한 일상이 잔잔히 흘러갔어요. 반가의 자손이었으나 살림이 빠듯하여 가난했던 공식은 부지런히 농사일을 돌보는 틈틈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아내는 조용히 집안 살림을 꾸리며 서로를 의지하고 아꼈습니다. 공식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절개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더없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곤 했지요. 하지만 공식의 그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달 뒤 저녁상을 물리고 잠자리에 들려던 공식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는다. 처음에는 저녁에 먹은 것이 체했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급히 매실차를 달여 먹이고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공식의 복통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더욱 극심해져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었지요. 마치 뱃속에서 누군가가 마구 해집는 듯한 고통이요. 그날 밤 공식은 꼬박 밤을 새워 신음하며 격렬한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아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남편의 곁을 지켰으나 속수무책으로 애만 태우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아내는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의원은 정성껏 진맥을 하고 침을 놓았지만 이내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군요. 맥은 정상인데 어찌 이리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지 일단 약을 지어드릴 테니 경과를 봅시다. 허나 의원이 정성껏 지어준 약 또한 아무런 차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공식의 병세는 안타깝게도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좋다는 약재는 백방으로 구해다 달여올리고 몸에 이롭다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정성껏 해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통증은 잠시 멎는 듯 하다가도 이내 다시 사납게 공식을 덮치곤 하였습니다. 아이고 여보, 정신을 좀 차려보셔요. 아내는 헌신적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죽을 쏘어 먹이고
약 시중을 들었어요. 하지만 공식의 고통은 그녀의 정성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고 간간히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공식은 이제 자신의 병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한 듯 사위어가는 의식 속에서도 힘겹게 아내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임자, 나는 이제 가망이 없는 듯하오. 이대로 내가 죽거들랑 9일장을 치러주시고 나와 약속한 대로 당신은 부디 나를 잊지 마시오. 정절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여보, 대체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벌써부터 입에 장래 이야기를 내고 그러신단 말이어요. 어서 쾌차하셔야지요. 약한 소리를 하시지 말아주셔요. 이대로 당신이 떠나버리면 저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아내의 애타는 외침이 허망하듯 그 말을 끝으로 공식은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싸늘한 몸을 부여안고 목 놓아 울었으나 이내 눈물을 닦고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렇게 공식의 유언에 따라 9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정성껏 장례를 준비하고 연일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듯 예를 다하는 아내의 모습에 문상객들은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던 장례 8회째 되던 날, 문득 조문객들 사이에서 유난히 빛이 나는 사내 하나가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것 봐. 돌아가신 망자의 지인 중에 저렇게 근사한 사내가 있었던가? 사내가 어쩜 저리도 멋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누가 아니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참으로 그 기골이 장대하고 멋들어지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만. 주변의 술렁거림이 호들갑이 아니었던 것이 실로 그 풍채가 당당하고 또한 미남자였던 탓에 문상객들조차 고개를 돌려 바라보던 사내였지요. 그래,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 예. 이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데 저희 남편과는 어떤... 아, 망자와는 생전 학문을 서로 나누며 지내던 글벗입니다. 이 침통한 소식을 듣자마자 이리 달려오게 되었지요. 제가 홀로 지낸 시일이 오래되어 사내의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이 망자께서 저를 참 바른 길로 인도하려 애쓰셨습니다. 아, 예, 그러하시군요. 공식의 아내를 향해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잘생긴 조문객과 눈이 마주치자 졸지에 과부가 된 그녀는 그만 넋을 잃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문객은 씩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렇게 공식의 아내는 조문객의 대접을 핑계로 그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조문객은 짧지 않은 시간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며 공식의 아내를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끊임없이 위로의 말을 전달하면서도 예의를 지켰고 공식의 아내가 느낄 텅 빈 마음을 돌보는 듯한 자상함을 10분 발휘했어요. 어느덧 공식의 아내는 이 잘생긴 데다 독신인 사내의 점잖고도 근사한 매력에 그야말로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사내는 참으로 근사한 얼굴만큼이나 멋진 성미까지도 품고 있는 천하의 사내로구나. 옷을 입은 모습 또한 참으로 멋지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 어찌 저런 사내가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었다는 말인지. 그나저나 내 남편은 저런 근사한 인재를 지인으로 두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한 번도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말이야? 아, 내 남편은 비록 저 세상으로 갔지만 내 평생에 저리 근사하게 생긴 사내와 한번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볼 수 있다면 참으로 여한이 없으련만.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얼마 전 자신이 맹세했던 정절과는 너무도 다른 불경한 욕망이 싹트며 혼잣말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문객들이 가득한 장례식장에서 병풍 뒤 관짝에 드러누워 있는 남편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은 채 잘생긴 사내와 새로 합가하여 알콩달콩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지요. 그날 늦은 밤, 다른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시간이었어요. 미남자 조문객만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공식의 아내 곁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런 사내를 흘끗거리던 공식의 아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각종 야릇한 상상들 때문에 점점 주책맞게 뛰는 심장 소리를 진정시키느라 제 허벅지를 꼬집어야만 했지요. 헌데 갑자기 미남자 조문객이 고함을 지르더니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며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은 차마 보기 힘들 정도였지요. 어머머, 저기 이보셔요.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어찌 이러시는지요? 제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라도 있는지 천천히 말씀해 보셔요. 공식의 아내가 조문객에게 다가가 걱정스레 말을 건네자 조문객이 파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조차도 어찌나 신수가 훤하던지 공식의 아내는 채통조차 잃은 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지요. 훤치한 조문객은 이것이 자신의 오랜 고질병이며 내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용한 노의원에게 진맥을 받아본 결과 오직 살아있는 듯 생생한 사람의 다리를 삶아 먹어야지만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렇기에 지금까지 치료하지 못한 채 지내왔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이하고도 믿기 힘든 섬뜩한 말을 토해내고 있으니 부지불식간에 당황한 공식의 아내는 어안이 벙벙하고 말았지요. 예, 사람의 다리요? 방금 사람의 다리라 하셨답니까?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아니 되는. 아무래도 통증 탓으로 제정신이 아니신 듯하니 일단 잠시만 기다려보셔요. 의원을 불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공식의 아내가 의원을 급히 불렀으나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지요. 대체 이 집안에 들어선 사내들은 어찌 이런답니까? 이 사내 역시도 맥은 그야말로 정상이요.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도가 없다 이 말이오. 공식의 아내는 조바심이 났지만 그렇다고 의원에게 미남자 조문객이 이야기한 싱싱한 사람의 다리를 고아 먹느니 어쩌느니 하는 말을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의원이 돌아가자 미남자 사내는 더욱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퇴폐적이면서도 또한 공식의 아내를 점점 더 유혹하는 듯 했지요. 그녀는 속으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은 사람. 하지만 저토록 아름다운 사내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기왕 일이 된 거 눈 한번 딱 감고 저 사내를 살려서 목숨을 구해주고 그것을 빚지은 뒤 내 남은 생을 저 사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아주 남는 장사 아니겠는가. 이 말이야. 짧은 번민 끝에 그녀는 결국 끔찍한 결심을 내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주변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진 깊은 밤, 아내는 살며시 빈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남편의 관 뚜껑을 열었어요. 싸늘하게 누워있는 공식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숨겨왔던 손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간 당신의 그 꼬장꼬장한 성미를 맞춰주며 사느라 아주 죽을 맛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가시는 마당에 이제라도 이 마누라에게 좋은 일 한번 하고 가시구랴.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남편의 다리를 향해 힘껏 내리치려는 찰나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끼가 허공을 가르고 싸늘했던 송장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죽음의 그림자는 간데 없고 공식의 두 눈은 분노와 원통함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굳어버린 아내를 향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런 발칙하기 짝이 없는 일이 다 있다는 말인가? 이리도 나의 믿음을 배반하는 짓거리를 정말로 행할 줄은 몰랐거늘. 이 천하에 요망하기 짝이 없는 망할 여편네를 보았느냐는 말이야. 아니 여보. 다 당신 이게 대체 어찌든 죽은 사람이 어찌 벌떡? 어디 사는지도 모를 일전에 그 과부는 죽은 지아비의 해괴한 유언이나마 지키어 3년상이라도 견뎌내고 나서야 드땡볕에 무덤풀을 말리려 부채질까지 하고 있었거늘. 믿었던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소이까? 평생을 수절하겠다던 당신은 고작 과부가 된 지 아흘에조차 견뎌내지 못하고 훤칠한 사내에게 홀랑 넘어가 지아비 주검의 다리를 날려먹으려 드느냔 말이야? 무덤 위에 풀을 말리겠다고
부채질하던 여인을 어리석다 험담하더니 그보다도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를 믿고 이리도 망측한 짓을 저지르려 하다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신의 아내를 시험해 보기 위해 공식이 자신의 지인 중 가장 잘생긴 사내를 데려다 꾸민 계략이었지요. 지난번 벗과 또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공식은 자신의 아내만큼은 다른 아녀자들과는 다르다며 호언장담을 하였고 벗은 그러한 공식에게 내기를 제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벗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제 아내의 정절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공식의 숨겨진 욕망이 불러온 해괴망측한 자작극이었던 것입니다. 급사하여 관짝에 들어간 남편이 버젓이 살아 돌아오자 멍청한 표정으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것도 잠시 이 망할 영감쟁이가 자신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생각이 닿자 아내 역시 무서운 표정으로 바뀌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럼 나를 속이기 위해 이따위 말 같지도 않은 소동까지 꾸며대며 죽은 척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 이거야 원. 자네가 그리도 배포가 작고 또한 제 아내를 믿지 못하니 그 어떤 여인이 당신을 위해 절개를 지킨다는 말이겠소? 애초에 당신처럼 꼬장꼬장하게 여인에게 정준이 절개니 고리타분한 것을 요구하는 당신이야말로 사내 실격이여.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호냐? 그래, 아주 잘 걸렸다. 이 여편네, 오늘 한번 이판사판으로 끝장을 보자. 얼씨구 끝장을 보자면 어디 누가 무서워할 줄이나 알고? 양반 입내에 잘난 척을 해대면서 뭐라도 되는 양 떵떵거리길래 시집 오면 편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가진 것 하나 없는 무늬뿐인 양반이 뭐 절개?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이놈아.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 개판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한때는 참으로 오순도순 고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원수가 되어 지지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웃지 못할 소동이 벌어지고 있던 공식의 집 위 휘영청 밝게 걸려있던 달조차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듯 구름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는 후문을 끝으로 난향야화의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